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2003년쯤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직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돈을 조금 지원받아 중고 트럭을 한 대 장만했습니다. 아직 23이었던 저는 솔직히 세상 물정을 그리 많이 아는 편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마트 배송 같은 편의 서비스도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청과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어오고 트럭에 실어 돌아다니며 직접 판매를 하는 트럭 장사가 제법 돈이 되었죠. 당시에 제 하루 일과는 대부분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새벽 3시쯤 일어나서 허겁지겁 시장으로 출발하곤 했습니다. 청과시장에는 이미 저보다 훨씬 노련한 상인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물건을 고르는 방식이나 가격, 흥정하는 모습 등을 유심히 지켜보며 한 수 배우곤 했죠. 처음에는 제게 물건을 비싸게 파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풋내기 티가 팍팍 났거든요. 그래도 몇 달 지나니 조금씩 요령이 생겨 과일도 제대로 고르고 적정가에 구매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트럭에 과일을 가득 싣고 서울 시내 이곳저곳을 돌며 확성기로 과일을 광고하곤 했습니다. 싱싱한 복숭아 있어요. 달달한 수박도 있어요. 같은 멘트를 간단하게 짧게 반복하죠. 시끄럽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주민들도 있어서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 비슷한 동선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그 근처를 자주 가는 방식으로 제 나름의 노선을 짰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나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곳, 그리고 대형마트가 딱히 근처에 없는 지역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면 저녁 무렵까지도 꾸준히 손님이 왔거든요. 그렇게 자주 머무는 단골 동네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부터 장사를 시작해 점심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오후나 저녁쯤 다시 다른 동네로 옮기는 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순회 판매를 계속하다가 저녁쯤 되면 팔 수 있는 과일은 웬만큼 팔고 그날 남은 물량을 확인하여 다음날 시장에서 얼만큼 더 사야 할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예상보다 장사가 안 돼서 과일이 많이 남기도 했고 반대로 주문이 폭발해서 일찍 동이 나버리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시절에는 이런 트럭 장사가 꽤 잘 되었던 기억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까지 장사를 하다가 거의 마무리할 무렵이었습니다. 남은 과일들을 정리하고 트럭 시동을 걸어 집에 돌아가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과일 좀 살게요. 크게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에 저는 얼른 트럭 브레이크를 다시 밟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내려봤더니 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생머리 끝이 조금 젖어 있는 듯 했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여름이라 날씨도 덥고 또 뛰어오느라 더위가 겹친 탓인지 살짝 속옷이 비치더군요. 옷감 너머로 분홍색 브래지어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매는 아담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곡선이 확실해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였던 저는 순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써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의 얼굴을 보니 눈 아래 매력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가벼운 화장을 했는데도 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고르며 제가 내려주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숨차네요. 죄송해요. 정말 급했거든요. 집에 아들이 있는데 수박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제가 야근 비슷하게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버스까지 놓치고 지금 겨우 뛰어왔어요. 혹시 사장님 다 떠나셨으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네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괜히 뿌듯해지면서 최대한 신선하고 달콤한 수박을 골라주고 싶더군요.
마침 그날 가져온 수박 중에서 상태 좋은 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당도 높은 것으로 하나를 툭 꺼내서 보여주었고 그녀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수박을 트럭에서 내려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동네 주민이구나, 아이가 있는 젊은 어머니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장사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명을 상대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가 살짝 땀이 밴 모습으로 허겁지겁 뛰어오며 힘겹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이 빌라 밀집 지역을 자주 찾았습니다. 여기서 장사가 잘 되거든요. 빌라가 수십 채나 늘어서 있고 대형마트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저 같은 트럭 장사를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는 제법 손님이 몰리는 편이어서 과일이 꽤나 잘 팔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대충 한 달쯤 된 어느 날 저녁, 저는 또 이 동네로 들어와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꽤 더운 여름이 한창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려는 시기였습니다. 해가 살짝 기울 무렵에 마무리를 준비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계셨네요. 저 며칠 전부터 계속 찾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보고 가서 속상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전에 그 수박을 사갔던 바로 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퇴근 후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긴 했지만 아직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민소매 차림을 한 그녀에게서 살짝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사실 저도 이 동네 자주 오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으셨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그러게요. 그날 사장님께 샀던 수박이 너무 달아서 우리 아들이 계속 사달라고 졸랐어요. 오늘도 혹시 사장님 계시면 꼭 수박 사려고 했는데 다행히 못 지나쳤네요. 저는 살짝 쑥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동안 그녀가 생각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도 높은 수박 갖고 있죠. 늦게 오시면 다 팔려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 마침 조금 남았네요. 라고 친절히 답했습니다. 계산하면서 혹시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죠. 그녀는 4살이에요.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그맣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제 번호 받아두시면 안 될까요? 혹시 밤에 제가 늦을 때 연락드리면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는지 괜찮으시면요. 저도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요. 그녀가 먼저 제 번호를 물어보는 건 예상치 못했지만 저도 흔쾌히 번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함처럼 간단히 수첩 종이를 찢어 제 번호를 써드렸습니다. 그녀와 2번째로 만나고 번호를 교환한 이후 가끔씩 그녀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퇴근이 늦어질 것 같으면 오늘 혹시 당도 높은 과일 남아있으면 조금 챙겨주실래요? 같은 식으로 말이죠. 저도 장사를 하다 보면 오늘은 딱 몇 시까지만 있다가 철수해야지 하고 계획하지만 때로는 빠르게 품절되어서 일찍 접을 때도 있고 반대로 물건이 남아 한참 늦게까지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가 미리 연락을 주면 제가 남아있는 물량을 확인하고 오늘은 과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챙겨둘게요 하고 약속해두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식으로 단골 고객들의 연락처를 주고받아두면 서로 편리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는 퇴근이 늦어 마트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처럼 트럭으로 직접 가져다 주거나 최소한 물건을 빼놓고 기다려주기만 해도 상당히 편해하시더군요. 그녀는 점점 자주 연락을 했고 저도 겉으로는 단골 손님이니까 친절히 대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자주 생각났습니다. 장난스러운 말투에 문자나 전화 한 통이 오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분이 좋았고, 한편으론 이분은 유부녀일 텐데 그래도 왜 이렇게 끌리지 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때마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분위기도 달라져서 묘하게 설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에도 과일을 좀 살 테니 남겨달라고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퇴근이 많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괜찮으시면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마침 그날따라 무더웠는데도 장사가 꽤 잘 되어 원래 예상보다 일찍 과일이 거의 다 팔려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그녀가 말한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 이상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집에 들어가 버리거나 장사 마무리를 하고 시장 근처에 들러서 내일 물건이나 미리 보고 올 텐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날따라 그녀를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석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트럭이다 보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서늘한 바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초가을이 다가온다고 해도 여전히 낮 기온이 높은 때라 기분 좋은 선선함보다는 후끈후끈함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후텁지근한 공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해가 꽤나 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보니 그녀가 말한 시간이 좀 지나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또 뭐 도울 사정이 생겼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발신이 없어서 조금 실망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멀리서 또 그녀가 작은 가방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늦었는지 죄송한 표정으로 다가오더군요. 죄송해요.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야근이 길어졌어요. 전화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상사한테 불려가느라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사실상 과일을 팔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녀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었기에 괜찮아요. 저도 일찍 장사 마쳤고 별다른 일정 없어서 여기서 쉬고 있었어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둔 배와 토마토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좋은 상품만 일부러 킵해뒀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건넸죠. 그녀가 다시 한번 사과하며 결제를 마치고 물건을 차에 실으려는데 뜻밖에도 저한테 음료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캔커피였는데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혹시 하나 부탁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더군요. 부탁이요? 뭔데요? 집에 형광등이 나갔는데 제가 전구나 형광등 이런 거 갈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의자에 올라가도 무서워서 못하겠고 사장님 바쁘시면 괜찮지만 혹시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 부탁을 듣는 순간 약간 귀찮다고 느꼈습니다. 장사를 마쳤으면 얼른 씻고 밥 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왠지 설레는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집에 가서 잠시 도와줄 수 있다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뭐 간단한 일이면 얼마든지요. 저도 배가 고프긴 한데 그냥 빨리 해드리고 가면 되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쯤 되는 붉은 벽돌로 된 4층짜리 빌라였죠. 1층 공용 현관문을 지나 좁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살짝 뒤에 섰는데 그녀가 앞장서서 걸어가니 특유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매번 밖에서만 보던 그녀를 이렇게 뒤따라 올라가니 묘하게 낯설고도 긴장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뒤로 찰랑거리는데 조명이 어두운 계단에서는 더욱 은은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 전등이 꺼져 있어서 살짝 어두웠고 아이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벗어놓은 신발이 몇 켤레 있는 걸로 봐서는 아이가 있는 집 특유의 어수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주방에 불을 켜서야 내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였죠. 집 구조는 방 2칸에 작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 저 형광등이 나갔어요. 저 혼자서는 갈아 끼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녀는 안방 쪽으로 얼른 들어가서 아까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자기 옷가지들을 급하게 치웠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이내 그녀가 형광등을 들고 나왔고 의자를 하나 식탁 옆으로 끌어와 주었습니다. 작업은 사실 금방 끝날 일이었습니다. 차단기를 내려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낡은 형광등을 분리하고 새 형광등을 끼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형광등을 뺄 때 그녀가 혹시 제가 떨어질까 봐 의자 아래에서 두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형광등을 내려놓으려 몸을 살짝 숙였는데 그때 그녀가 앞쪽으로 기대듯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녀가 헐렁한 티셔츠로 갈아입었는데 아래에서 위로 보니 티셔츠 안쪽으로 살짝 속옷과 가슴골이 보였습니다. 순간 흠칫해서 밸런스를 잃을 뻔했는데 그녀가 놀라면서 제 다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정쩡하게 몸을 틀고 그녀의 손과 상체가 제 다리에 바짝 밀착되는 묘한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순간 말이 막혔고 그녀 역시 얼굴이 빨개지며 얼른 팔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넘어지실 뻔했는데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됐네요. 라고 중얼거리듯 말하더군요. 저도 무안해서 아뇨. 제가 덜렁대서 그렇죠? 잡아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신을 다잡고 형광등을 달았죠. 그런데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계절상으로는 아직 더웠지만 그 정도로 땀을 흘릴 만큼 환경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마도 조금 전에 당황스러운 순간이 저를 더 후끈거리게 만든 듯 했습니다. 형광등 교체가 끝나고 나니 그녀가 정말 감사해요. 괜히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더니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바쁘지 않으시면 여기서 식사라도 하고 가실래요?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서요. 순간 저는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밤이고 이 집에는 그녀 혼자만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괜히 남편분이 오셔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 언제쯤 오시는지, 아이는 어디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와요. 그리고 아이는 시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보신다고 해서 어린이집 끝나고 곧바로 데려가셨어요. 아마 이틀 정도 거기서 지낼 거예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 순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괜히 가슴이 더 뛰는 느낌도 받았죠. 그래서 그럼 뭐 저도 마침 저녁을 못 먹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먹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그럼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뭐라도 만들어 볼게요. 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재빨리 주방에서 고개를 돌려 편하게 쉬세요. 사실은 집이 좀 지저분해서 창피하네요. 라고 쑥스러워했죠. 저는 아니에요. 아이가 있는 집은 원래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군데군데 널린 장난감이나 옷가지들이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눈길을 돌려 화장실을 갔는데 손을 씻으려 보니 세면대 아래 큰 세수대야에 그녀의 속옷과 스타킹 같은 게 잠겨 있었습니다. 짙은 색부터 레이스가 있는 밝은 색까지 생각보다 다양하고 조금은 도발적으로 보이는 디자인들, 거기서 그녀의 나름 대담한 취향을 살짝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시선을 떼야지 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뒤숭숭해지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와 소파로 돌아가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볶고 썰고 하는데 음식 솜씨가 뛰어나 보이진 않았지만 정성을 다하려고 애쓰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녀가 궁상 떨지 않으려고 나름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귀엽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런데 아이가 안 보이니 집이 꽤나 조용하네요. 네,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물론 소중한 아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혼자 쉬고 싶기도 하고, 오늘도 사실은 체력이 바닥이 났는데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죄송할 정도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저요? 올해 23이요. 예. 전 솔직히 30살 정도 되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나 분위기가 꽤 성숙해 보이셔서 헉, 그러면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저는 32이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니 전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적진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9살 차이면 적은 건 아니죠. 게다가 그녀는 이미 아이도 있고 결혼도 한 상태니까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렇게 큰 벽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호감이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30분가량 후 그녀는 대충 식사를 차려서 거실 식탁 위에 내왔습니다. 주 메뉴는 된장찌개 비슷한 것이었고 곁들임으로는 여러 가지 밑반찬이 있었습니다. 반찬들은 맛이 꽤 괜찮았는데 아마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담가준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는 조금 어설펐지만 저는 최대한 맛있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고 또 그녀가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된장찌개는 딱 집밥 느낌이네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실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 남편이 집에 자주 오면 조금씩 배울 텐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요리를 해줄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녀가 쑥스러워하며 웃는 걸 보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밥을 먹고 있던 제 손 위로 그녀의 손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그저 우연인지 접시를 옮기려다 부딪힌 것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묘하게 달아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 괜찮아요 라고 하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얼른 손을 걷어들이다가 뭔가 충동적인 듯 제 손을 다시 슬쩍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빨리 빼려고 했죠. 아마 스스로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리며 저를 바라봤고 거실 한복판에서 둘 다 식사를 멈춘 채 한동안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화는 이미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뵀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그 두 마디면 충분했지요. 저는 그녀 손을 잡은 채로 일어나서 그녀 곁으로 다가갔고 그녀도 크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까이 가자 살짝 고개를 들어 제 입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기분이 선명하게 전해졌죠. 저 또한 숨이 가빠지고 입 안이 바싹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함께 뒤섞여 조심스러운 듯하면서도 급작스러운 포옹과 키스가 이어졌죠.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이듯 제게 안기더니 이내 뜨겁게 응답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뜨겁게 입맞춤하다 보니 어느새 식탁 위에 놓인 식사도 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숨결이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떨림에 저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도 했지만 이미 그 순간에는 감정이 이성을 앞질러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멈추지 못했고 가까스로 거실 소파에서 벗어나 안방 침대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아이가 쓰는 작은 침실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넓은 침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불 하나가 대충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녀가 옷가지를 치운다고 했던 그 방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격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설펐습니다. 서로 긴장도 되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뜨거움과 감정은 아마 직접 겪은 이들만이 온전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둘 다 그날 밤에 후회 없이 몸과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어느덧 땀에 젖은 채로 지쳐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빌라촌의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고 텔레비전조차 켜지 않은 고요한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과정을 돌아보니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뜨거운 감정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이더라도 우리 둘은 분명히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도 너무 좋아서 실수를 했네요. 하지만 후회는 안 돼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새벽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그냥 들어가기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동시에 그녀 곁에 더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오늘 여기서 주무시는 거 어때요? 라고 물었고 저도 정말 그래도 돼요? 라고 되물었죠.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결심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새벽까지 거칠고 부드러운 감정의 파도를 오갔습니다. 완전히 잠들기 직전까지도 몇 번이고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땀을 닦으려고 일어났다 욕실에 가다 보니 아까 세수대야에 있던 속옷들이 다시 보였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의 여러 단면이 투영된 그 속옷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상황이 서로 어긋나는 듯하면서도 어쩐지 어울리는 듯하달까요? 결국 조금 뒤에야 지쳐서 잠이 들었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몽롱한 상태로 한두어 시간쯤 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그녀가 조용히 안방 커튼을 조금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침대 위로 들어오고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아침 빛에 투영되어 반짝거렸습니다. 아, 벌써 아침이네요. 저 너무 오래 있었네요. 괜찮아요. 저도 눈 좀 붙였더니 좀 낫네요. 그녀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이불 끝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할까 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어쩐지 편안한 무드가 흘렀고 또 급히 허둥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올 시간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부스스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간단히 세수라도 하고 갈까 싶어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주방에서 뭔가를 찾더니 아침에 뭐 먹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둘 다 편하게 지내기로 했으니 존댓말을 쓰지 않기로 했고 윤희도 제가 존댓말을 쓰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 저보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장난을 치곤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노안이면서도 젊은 티가 나서 그게 묘하게 섞인 이미지였습니다. 다른 과일 트럭 사장들보다는 옷차림이나 말투가 좀 더 젊고 또 나름 인물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줌마들이 과일을 사러 오면 우리 딸이랑 소개해 줄까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농담처럼 들려오던 유혹이 이 여자와는 현실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식빵과 계란 그리고 체다치즈로 간단한 토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 조리대를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매력적이던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윤희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볍게 백허그를 하며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새벽녘을 훌쩍 넘겨 함께 깨어난 아침, 서로에게 기대는
이 분위기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만 좀 나중에 체력 보충 좀 하고. 윤희가 작게 투덜대길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예뻐서 그렇지 뭐. 그러곤 그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힐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시 토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를 제 앞에 놓아주길래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평소 새벽부터 청과시장에 뛰어가느라 정신없이 무언가를 먹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먹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장사는 이미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청과시장에 다녀와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가봤자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은 아예 장사를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조금 아깝긴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윤희와 하루 종일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먼저 밖으로 나가 트럭을 빌라 근처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으로 옮겼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길목에 세워두면 괜히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윤희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 안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벗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희가 물소리 사이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와.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와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고 우리는 좁은 화장실 안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익숙하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짜릿한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얽혀드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연인인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마치 연인과 신혼집에 들어온 듯한 기분으로 윤희의 집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 윤희는 무슨 생각인 걸까? 지난밤부터 이어진 우리의 관계가 너무 빨리 진전된 것 같아서 솔직히 살짝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나이에 무슨 겁이냐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뭘 잃을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윤희 쪽이 더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굳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만 해도 손해볼 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윤희가 외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걸지도 모르고 그걸 굳이 캐물어봤자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종종 만났습니다. 특히 아이가 집에 없는 날이나 아니면 미리 약속해서 아이가 잠든 늦은 밤에 몰래 시간을 갖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면 둘 다 지나치게 격렬할 정도로 애정행각을 펼쳤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윤희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연락하면 저는 과일이 다 팔린 늦은 시각에도 그 집으로 달려갔고 몸을 녹일 듯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트럭에 올라 집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눈 붙일 시간조차 부족해서 아침이면 청과시장에 갔을 때 연신 하품만 해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씩 제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윤희를 정말로 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육체적인 끌림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몰래 지내지 말고 아예 같이 살면 안 돼? 이혼하고 나랑 살자. 제 말에 윤희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고 더 깊은 관계로 얽힐 생각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저를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는 상대로만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포기할 수 없어서 더 노력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직 어떤 문제인지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쓸쓸함과 씁쓸함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빌라 근처에 트럭을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슬슬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는데 멀리서 윤희가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말을 주고받는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질투심이 끓어오르며 저 사람이 남편이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둘이 제 트럭 가까이 지날 때 윤희가 저를 쓱 보거나 반가워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완전히 모른 척하며 지나치더군요. 그 남자와 함께 웃으면서 이쪽을 힐끔거리긴 했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강아지가 된 기분이 들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며칠간 윤희가 연락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남자가 집에 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래도 저와 지낸 시간이 꽤 되었는데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남편이니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윤희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컸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이 집에 머무는 동안 윤희에게서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다시 지방 근무지로 간 다음 날쯤 밤이 깊었을 때 윤희가 문자로 오늘 밤에 볼 수 있을까? 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당장 달려갔습니다. 사실 제 자존심은 상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빌라 근처에 도착해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윤희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기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불편하고 혹시 전화기라도 들킬까봐 연락을 못했다는 게 그녀의 변명이었습니다. 그 말에 다시 마음이 풀어질 듯 말 듯 애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윤희를 아는 채 보고 싶었어라고 솔직하게 털어놨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도 미안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시 감정이 무르익으려던 찰나 윤희가 갑자기 오늘은 특별한 거 해볼래? 하고 속삭였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해서 뭔데요? 하고 되물었는데 윤희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야외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잠시 당황했지만 그날따라 윤희가 이상하게 대담해 보였습니다. 빌라 주변 가로등도 많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윤희는 제 손을 잡고 빌라 뒷골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에는 한밤중에 고양이나 들고양이가 울거나 간간히 바람만 부는 정도로 한산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허겁지겁 벽 쪽으로 몸을 숨겼고 윤희는 갑자기 제 허리를 감싸며 바지를 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짜릿함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해도 돼?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이미 윤희는 뒤로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구체적인 행위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묘하고 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구석 살짝 들려오는 바람 소리, 담벼락을 짚은 채 마주했던 윤희의 숨소리 모든 게 현실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었지만 그날따라 저희 둘 다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추억을 쌓은 지 한참이 지났고 저희 관계는 1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거나 시부모님께 맡겨져 있는 시간대 혹은 남편이 지방에서 돌아오기 전이나 다녀간 직후에 틈틈이 만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점점 윤희에게 감정적으로 빠져든 반면 그녀는 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서히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설렘이나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진심으로 윤희와 함께 있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누나, 진짜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면 안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저와 가정을 이룰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윤희에게 저는 그냥 섹스 파트너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크게 폭발해버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또 며칠 동안 연락이 끊기고 윤희가 남편과 함께 걷는 모습을 멀리서 우연히 봤는데 정말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어서 더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윤희의 연락이 다시 오긴 했지만 저는 일부러 무시했고 결국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과일 트럭 노선을 바꿨고 윤희 동네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도 지우고 통신사 수신 차단, 국가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 한편이 허전하면서도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는 외롭고 허전한 시간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평생을 함께 갈 사람으로 저를 바라보진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마음속 상처를 잊기 위해서라도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트럭 장사로 시작해 모은 돈을 조금씩 불려서 몇 년 후에는 제법 큰 규모의 슈퍼마켓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하 1층짜리 공간을 통째로 빌려 꾸몄고 과일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생필품까지 다양하게 들여놓았습니다. 장사는 폭발적으로 잘 되었고 나름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비슷한 또래의 한 여성을 만나 교제도 시작했고 결국 그녀가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곱씹어보면 솔직히 젊은 시절의 위험하고 달콤한 일탈 정도로 남았습니다. 윤희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마주할까봐 내심 두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저 지난 시절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빌라 인근을 장사차 지날 때면 잠시 어색한 기분이 들긴 했어도 신경을 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일탈은 물론 제게 커다란 상처이자 열정의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순정파멸처럼 달려갔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이라는 게 다 그런 거겠죠? 어리석은 열정과 실수를 거치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과일 트럭 시절에 치열했던 산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씩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절의 젊음과 혈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였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적으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윤희와의 뜨거웠던 순간을 되새겨보니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결국 제 곁에 남은 건 이렇듯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모든 건 제 젊은 날에 있었던 어떤 일탈이었고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중요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갈래를 지나 지금의 제가 되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